뭔지도 잘 몰라요. 딸들을 위한 레스. 몰라도 돼. 계정은 올리잖아. 빠진 애들 있어가지고 그 클릭하면 그냥 연결돼 영상. 알겠지? 어. 그리고 내 클릭을 그 뭐지 내 딸들을 위한 그거 줘. 그거가 계속 빠져갖고 있어. 넌 빨리 문제 안 풀어? 공부 안 해? 빨리 책 꺼내서 공부해. 한 가지 핸드폰 내놔. 거기 그냥 거기 계속 있어. 이 수업 끝날 때까지. 문제 풀고 공부해. 다음 옆에다 놔. 뭔 집에다 놔. 어딜 가지 말고 공부해. 시끄러. 시끄러. 자, 봅시다. 여기 그래서 전체적인 게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뭐 내용. 그 다음에 주제통합적 읽기와 논증하는 글쓰기.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여기서 두 편의 글들을 바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 있는 것들은 좀 보면 되는데 학교에서 그런 용어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주장이 뭐고 근거가 뭐고 이유가 뭐고 반론이 뭔지에 대한 그런 분들은 얘기를 해줬을 거고. 자, 이 단원에선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하고 주제통합적 읽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재구성하여 논증하는 글을 씀으로써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지. 자기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활동을 한다. 즉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 요게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의야. 이것을 이해하게 되고 읽기 목적에 따른 주제 통합적 읽기 활동을 통해 글이나 자료에 드러난 관점을 재구성해 자신의 관점을 설정하는 것. 요게 요 단원의 내용이 된다. 그리고 그런 관점을 설정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뭘 써? 논증하는 글쓰기. 자기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보자. 어쨌든 이게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가보죠. 이 주제통합적 글쓰기라는 건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서로 다른 글들을 읽고 비교 분석하고 뭐 학교에서 써놨던 이런 것들 자신의 관점을 세우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거 그리고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 독서를 하고 논증하는 글쓰기 주장이나 주장에 대한 이유 뭐뭐이기 때문에 근거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론이 내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반박하는 글도 내용도 써주는 것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이거 차이를 봅시다. 개인적 독서와 사회적 독서의 차이는 뭐냐? 개인적인 독서의 목적은 뭐 정보 수집이라든가 즐거움이나 교양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는 거라면 사회적 독서는 자, 책을 읽은 통해서 얻게 된 지식과 정보 의견을 타인과 공유하고 요게 핵심이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 사회적 독서의 목적은 자기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적 독서 활동의 방법. 이게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나와 있는 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물을 수도 있단 말이죠. 다음 중 사회적 독서 활동의 방법 혹은 사회적 독서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줘서 애매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직접 참여 방식은 특정 시간, 공간과 시간을 직접 만나서 함께 독서를 하고 나누는 거고 간접 참여 방식은 다양한 매체,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독서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사회적 독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죠. 이걸 얻게 되죠. 야,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자, 노이로제. 자, 요게 바로 사회적 독서 활동이거든요. 독서를 통해 얻게 된 지식과 정보를 개인 차원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으로써 우리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아가 구성원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 네. 제가 아까 얘기했어. 일단 가볼게. 자, 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런 그림으로만 구성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사회적 독서 활동에 관련된 것, 관련되지 않은 걸 물어보면서 즐거움과 교양을 얻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얘기야. 그건 개인적 독서고. 단순히 즐거움을 얻고 교양을 넓히기 위한 독서를 사회적 독서라고 하지 않아. 사회적이란 말이 왜 들어온다?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상호작용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목적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런 소통, 상호작용을 통해서 똑같은 책을 다르게 읽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 문제까지를 해결하는 것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죠. 자, 논설문 주장하는 글입니다. 별점 제도의 장단점과 개선방. 너네 리뷰 다니? 그 배달 어플 리뷰 달고 리뷰 이벤트. 서비스 받으면 해? 올려줘? 이제 서울리에 돌아가는데. 리뷰는 사랑입니다 하면 뭐 마음 약해서 그냥 그만큼 많이 시키면 돼. 당신은 있으니까 해요. 그래도 해주는 게 하루 이틀 늦어도 해주면 감사한 거지. 리뷰 이벤트만 받아먹고 안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엄청 많고. 그치. 그런 것도 해? 네이버 리뷰나 아니면 카카오맵 리뷰 이런 것들은? 그것도 해? 아, 잘 사용 안 하지만 옷 그냥 같은 배달 어플도 잘 사용 안 돼요? 어? 그냥 배달 어플도 잘 사용 안 돼요? 전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뷰 안 합니다. 넌 빨리 문제집 꺼내서 공부해. 빨리. 8시부터 해, 8시부터. 레시피가 얼마? 저희도 그럼 시간을 안 돼. 자, 특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 보통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보통 이런 경우,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내는 게 맞는 거죠. 문제 해결식이라면 문제는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물이야. 결과물이어서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단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보통 해결책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작품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가 근거고요. 근거의 출처를 밝히고 수치, 통계 수치나 뭐 이런 것들인가 봐.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 출처를 밝힌다. 수치를 활용한다. 신뢰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별거 없어요. 가보죠. 자, 집단지성의 개념입니다. 개념을 정의하는 거죠. 설명 방법. 그리고 모의고사 할 때 개념 부분만 이렇게 딱
네모칸 해갖고 TV라서 너? 아, 기자면은 문제 개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비전문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글의 내용을 쓰다 보니까 그때쯤 있어요. 체크를 해놓으면 안 봐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굳이 체크를 한 거죠. 안 봐도 기억이 나니까. 자, 여러 사람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이 그래서 이런 거지. 집단의 지적 능력을 지성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거 여기서 우리는 집단 지성하면 협력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수 집단이 정보를 독점했던 과거와 달리 과거와 현대 사회 차이점. 현대 사회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누구나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뭐가 사라졌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죠? 모든 정보가 대단히 개방돼 있고 즉각적이고 누구나 쉽게 노력만 하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원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일상이나 정보를 올리고 공유하여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이다. 뭐뭐라는 것이다. 이건 앞문장 재차 진술하는 거. 누구나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데 그것을 재차 진술하는 거 요거. 그리고 더가 이에 따라 다수의 참여자가 공개 글과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공유하면서 정보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다수에 의해 검증된 정보는 정신없다.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 과정이라고 썼는데 1차적으로 요거를 올려 그러면 그거에서 사람이 댓글을 달고 댓글을 통해서 정보가 수정되거나 보완이 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보가 검증이 되고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설명의 과정, 설명의 방법에서 과정, 기술 장치가 작동하는 과정이나 요 얘들아 요리하는 순서 같은 것들이 우리가 과정에 따라 설명하죠. 자, 그런 현대사의 장점이 있는데 강해졌는데 가짜 뉴스나 출처없는 정보들이 파급력을 가지고 잘못된 집단지세나 집단을 형성하기도 한다.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 사회에서의 잘못된 집단 지성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 그 단점에 대한 얘기죠.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가지는 장점이란 뭐냐면 검증할 수 있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잘못된 지식, 정보들이 SNS에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게 미국 제7함대가 한강에 들어왔다는데 실화네. 항공모함이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한강에 올라온 사진이 미국 다리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거 아니에요? 워낙 커가지고 그거 가짜인데 왜냐면 지금 그쪽에선 트럼프가 뭐 한대? 와가지고 윤석열을 구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갑시다. 아니, 네? 가보시죠. 그죠? 그러더니 갑자기 나옵니다. 별점 제도는 집단지성의 빛과 그늘을 모두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게 중심화제예요. 집단지성의 빛, 장점과 자, 빛과 그늘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빛은 그늘, 아니, 빛은 뭐야? 장점, 그늘은 단점이겠죠. 별점제도 한번 가봅시다. 별점이 무슨 뜻이냐? 별점의 정의예요. 자, 말 그대로 별의 개수로 매겨지는 점수.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맛집과 카페에 다녀오거나 웹툰이나 영화를 본 뒤 자신의 만족도를 표현한다. 기업에서는 업무 평가를, 학교에서는 강의 평가를 한다. 이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 별점. 여기 이 부분은 예시예요. 별점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자, 맛집과 카페, 웹툰이나 영화, 강평, 업무 평가. 별점 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들이 모여 집단지성으로 작용하는데 별점 제도가 뭘로 작용한다? 집단지성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본 적이 없어도 경험한 적이 없어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실수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아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 판매자에게는 자, 미래 판매 전략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 자, 장점들입니다. 자, 일단 별점 제도의 특징은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소비자의 경우 구매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받고 판매자에게는 판매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별점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장점 다양한 문제도 가지고 있다. 자, 이번엔 문제점입니다. 첫째, 별점을 조작하거나 감정적으로 별점을 주야.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맛도 있고 배달도 잘 왔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4점. 별 4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배달의 민족 뭐 쿠팡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여기오는 거의 잘 많은 사람들 사용 안 하고. 근데 대체로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별점 다 1점 든다고? 네, 별점체는 다 1점이나 2점이지 않아요? 아, 벌점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가게 입장에서는 5개가 그러니까 괜찮고 맛이 괜찮고 서비스가 나쁘지 않았으면 그냥 충분하게 주면 되는. 왜냐면 별점을 워낙 과하게 주는 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으니까 5개가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있거나 하면 그러면서 하나씩 점점 테러 말고 5개가 기본량이고 이제 보통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아예 1개부터 기준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 보면 표현상으로는 표현상으로는 되게 매우 좋아.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거? 인생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은 적 없다 이런 거 아니면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대학교인데 빡빡한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자, 보죠. 첫 번째 단점입니다. 별점 조작 내지는 감정적 별점으로 분행이. 단점 1. 이내 판매자나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8월 소상급자 근거입니다. 자,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플랫폼을 사용하는 배달 플랫폼은 소상공인 사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플랫폼 이용 실태 조정한 것과 사업체의 78%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때는 사업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용자가 좀 잘못된 별점을 감정적으로 별점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겠지. 요 사례는. 별점 제도는 유용하지만 자칫 악용된 우리 사회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이걸 조작하게 되면 판매자도 큰 피해를
판매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점 조작은 누가 하겠어요? 판매자가 별점 조작을 하면 별점 조작을 판매자가 하게 되면 그거 믿고 간 사람은 이용자가 피해를 입겠지. 예. 자, 이용자가 감정적으로 별점을 주면 판매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너희들은 만약에 가게를 만약에 이용할 때 진짜 세상 맛있는 최고의 맛 그것일 때만 별 5개 주고 나머지는 4개고 괜찮으면 4개고 보통은 3개야 별이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럼 너희들은 3개 평점 별점이 3개인 데는 시킬 거야? 안 시키잖아. 4개인데 혹은 3.9는 봐봐. 그 다음에 4개는 4개 딱 4개 4점 줘봐. 그렇잖아. 4.5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5짜리가 있어야 돼. 근데 너네가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이 별점을 가지고 그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별점을 주면 무조건 내가 기본적으로 5점 주거든. 큰 문제 없으면. 아니 왜냐면 이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나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5점은 함부로 주지 않는다. 좋아. 그건 그 개인의 소신은 알겠어. 근데 이용자가 그 가게에서 사용을 할 때 별점의 의미를 자기가 매길 때랑 자기가 선택할 때 별점의 숫자를 볼 때랑 달라. 달라서 3점대 그럼 그 가게는 거의 망한 배달업체. 같은 동종업에서 3점대 누가 시켜? 3점대 안 시켜. 4점 초반도 안 시켜. 지금 우진이도 봤잖아. 유진이도. 그렇다니까 유진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별점을 볼 때는 그러니까 선택하려고 별점을 볼 때 청구상으로 삼을 때는 좀 달라. 그래서 가게 입장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만약에 그래서 1점이나 2점짜리가 별점이 딱 붙어버리잖아. 그게 확 내려가요. 그거 다시 끌어올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리뷰가 많이 안 달려 있는데도 맛있는 데가 있거든. 맞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 어이없는 요구사항 막 적어놓는. 딸기 주세요. 요청사항 엄청 길게 써가지고. 미국 같은 그럼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안 들어주잖아? 애기 있으니까 안 들어잖아?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듯이 판매해버렸는데 별점을 그냥 내려오고 그러면 차라리 거절하는 게 맞아. 거절도 어려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배달 어플은 그런데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아예 자기는 후기 제공을 안 하는 데도 있어. 가게들. 나는 지역을 어디 찾아가면 네이버를 일단 검색해보고 네이버에 이제 평점이 있거든. 그리고 선택할 때는 네이버를 안 봐. 네이버는 또 판매자가 조작한 경우가 또 많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카카오맵으로 또 확인해가지고 보면 카카오맵은 4점 초반대까지도 되게 괜찮아. 3점 후반대는. 근데 그런데 나도 이용하다 보면 3.9여도 작아. 최소한 4.1부터. 짝짝이가 문제를. 맞아. 저는 3점 만들고 배웠는데 어? 이게 뭐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리뷰 후기 이제 보고 보는데 딱 5점, 4점, 3점, 1점, 1점 있으면 5점이 리뷰가 제일 많은 거 아니야? 그럼 좀 1점부터 가요. 사실 배달시킬 때 그냥 제일 가까운 데서 시키는 거. 자 볼게요. 자 두 번째 별점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전체 이용자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단점입니다. 자, 사회관계 SNS 이용자와 댓글 작성자의 속성에 대해 이런 말이 있다.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1%의 생산자가 있고 이를 열성적으로 전달하는 9%의 공유자가 있으며 나머지 90%는 한 발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방관하는 사람. 1%의 생산자, 9%의 공유자, 자, 90%는 그냥 보거나 이용만 하는 사람. 이용자. 용공장. 이 말은 별점 평가가 전체 이용자가 아닌 적극적인 10%만의 의견일 수도 있다. 별점 평가가 적극적인 10%만의 의견일 수도 있음을 나타낸 것.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것인데요. 별점 참여자는 전체 이용자를 대표하는 그룹에서 뽑은 무작위 표본이 아니며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할 때처럼 그런 표본이 아니고 그 결과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사람의 평가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모든 사람의 평가가 아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점입니다. 별점 제도는 잘못된 추론을 끌어내기도 한다. 뭔데 이거는 좀. 예를 들어 또 사례예요. 여기는 근거로서 인용을 했고요. 인용을 했고 댓글 작성자의 속성에 대해서 여기는 또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듭니다. 굳이 안 써도 되겠죠? 5점 만점에 3점의 별점을 받은 음식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음식점 평균적인 맛집이라 아니 평균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네. 모자. 그런데 다음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자. 먼저 평점의 중간값인 3점 근처에 가장 많은 이용자가 있고 양극단인 1점과 5점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이용자가 있다면 이 경우는 그림 1처럼 정상적인 분포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같은 3점이라도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어떻게? 이용자의 호불호가 뚜렷해서 별점이 중간값인 3점 근처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양극단이에요. 아무리 양극단이라도 1점 여기까지 여기 3, 뭐 2, 1인가? 4, 5 그래? 어쨌든 단어 치우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 그림 2처럼 M자형 분포를 이룬다. 이러한 분포 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용자는 해당 음식점의 별점 평균이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점의 중간값인 3,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같은 3점이야. 평균을 냈더니 다 3점으로 돼 있어 그 집이. 이런 정도의 3점도 있고 이 경우에 3점도 있고 이 경우에서의 3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평균을 내버리니까. 이럴 경우에가 중간값이 유의미하고 이럴 경우에는 중간값이 무의미하게 된다. 자, 본론. 자, 문제점 세 가지 나왔죠? 세 가지 나왔습니다. 요 세 가지를 문제로 제시했으니까 해결책도 뭐 해야 돼? 세 가지 나와줘야 돼. 이처럼 별점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폐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좋고 나쁨의 문제 이전에 이미 우리 사회 한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 이게 폐지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요거는 주장. 때문이다. 이유. 따라서 별점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찾기보다는 현재 별점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보다는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해결책. 이걸 주장이라고 하기도 괜찮겠네요. 이게.
핵심적인 주장. 발전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제대의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참여하는 평가자 수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결정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한 명 한 명한테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 별장. 그래서 나그 카메브르 나는 볼 때 나는 실패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카카오맵. 카카오맵. 그거는 이게 조사해봤더니 맛집이 뭐가 있는지 찾을 때는 네이버 지도로 찾아보는데 그 나의 근처에 주변에 혹은 그 해당 지역에 결정하기 전에는 후보가 본대. 왜냐면 네이버 리뷰가 되게 조작되는 경우가 또 꽤 있기 때문에. TV 끊었다고? 왜 갑자기? 잠깐만. 일주일 시간은 가능한 건 아닌가요? 어? 너무 많이 했는데 저기. 너무 많이 했다고? 잠깐만 쉬어. 그럼 잠깐만 쉬어. Recording in progress. 나옵시다. 해결책 보완 방법. 자, 평가제 수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에 공개하자. 그래서 여기와 어느 정도 관련된 부분이죠. 전체 행동을 대표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자, 요게 해결책 하나고요. 해야 한다. 극소수의 이용자 작성한 허위 댓글이나 극단적인 평가로 전체 별점이 왜곡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로 이유. 자, 또한이면 또 대등하게 연결됩니다.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자, 두 번째 보완책이에요. 열람자들이 평가 결과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 제공. 무슨 제공인데? 어떤 정보인데? 추가적인 정보는 최근에는 평가 작성자의 계정을 누르면 과거의 평가 이력과 해당 상품을 이용한 횟수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정보를 이용자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시각화한다면 지금보다 활용도 높아지고 극단적 평가를 바르게 고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평점 매기는데 전원까지 보면서 할까요? 평점을 다시 한번. 네, 저거를 굳이 저거까지 보면서 구매를 하거나. 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그 신뢰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리뷰를 올렸는데 네이버나 이런 데 올렸는데 이 사람이 이런 리뷰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리뷰가 적으면 불안할 수도 있다. 좀 약간 좀 의심스럽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런데 많이 단 사람인데 그리고 많이 단 사람한테 보통 별점 평균을 몇 점을 줬는지도 같이 뜨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면 비율이 달라요? 많이 쓴 사람 들어가면 비율이 달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리뷰를 댓글을 달았잖아. 지금 제정신이 쌤, 너 따셨어요? 했어. 자, 그다음 이때 추가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건 뭐냐? 자, 과거 평가 이력 또 뭐 이용 횟수 이런 것들을 쓰는 거지.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허위 악성 평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보완책. 그게 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별점 평가나 상품평이라고 해도 법령상 저작물에 해당하기에 작성자의 동의 없이 포털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허위나 악성 평가를 더 정교하게 걸러내도록 제어 기술을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아예 맨 처음에 허위나 악성 평가라면 그 어떤 아예 뭐라고 해야 돼? 달 수 없게 하거나 혹은 좀 더 평가를 달 수 있는 작성자의 자격 조건을 더 명확하게 하여 악의적인 평가 행위를 막아야 한다. 요거
여기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잠깐 보죠. 인터넷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이니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요청에 해당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가 운영되고 있대요. 이런 거 있대. 제도적으로는. 여기선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런 제어 기술을 이거 어떻게 골라내지 근데? 평가를 할 수 있는 작성자 자격 조건을 더 명확하게 하는 거. 이건 뭐지? 영수증 리뷰 같은 거 네이버는 실제 이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게 하거든. 그래서 악의적인 평가를 막아야 된다. 결론. 별점 제도는 사용 방법이 쉽고 편리하며 소통의 즐거움을 준다. 장점은 이제 정리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나의 의견을 더하면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는 요 장점에 대한 단점이죠. 그릇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선량한 시민의 삶에 가하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이 단점. 따라서 별점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자 이런 기술이나 제도적 장치 이용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그 말은 기술의 개발과 관련 기술의 개발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이용자가 진솔한 태도로 별점 평가를 한다면 뭐 굳이 뭐 다 이용할 건 다 별점을 평가할 건 없지만 별점 제도는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게 진솔한 솔직하고 정직한 여기 해결책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요것도 해결책인 건 맞습니다. 자 여기 보완책 정리해 놨습니다. 평가자 수가 일정 수를 넘을 때 별점 표시하자. 요즘은 네이버는 가게가 스스로 별점을 선택할 수 있어. 드러낼 건지 말 건지. 네? 그 주장 아니에요? 그게 왜 조작이야? 별점 안 드러내는 거잖아. 아, 그러면 모든 평가를 안 보이게 한다니까. 그러면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가게는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동네 장사만 하겠다는 얘기일지도 몰라. 이해되지 문제인지. 그리고 안 하는 데도 되게 많아. 의외로. 그리고 요즘은 뭐 네이버, 카카오맵도 보지만 인스타로 많이 또 찾아가기도 하니까. 자, 평가 작성자의 평가 이력과 해당 상품의 이용 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자. 자, 제어 기술을 보완하고 작성자의 자격 조건을 명확히 하자. 이런 것들인데. 자, 요게 중요하죠. 이 글이 약간 부족한 점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하잖아. 해결책의 주체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해. 기본적으로. 근데 주체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 그렇지? 그러면 보면 기술적 장치 마련은 당연히 별점 풀어오는 운영업체나 개발업체 그리고 포탈 기업이 그렇게 가능하겠죠. 제도적 장치는 사회적 합의나 정부 관련 기관이 제도를 만들겠죠. 그렇죠? 진솔한 태도로 작성하는 건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술적 장치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모든 문제 해결식 글에서 해결책은 주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부분들 학습 활동, 학교에서 나눠준 학습지 꼭 잘 좀 봐주시고요. 네. 스파르타 받았어요. 학습지 잘 봐봐. 학습지. 여기 시험 보면 들어갈 테니까 일단은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운양은 그 시 3편 있었죠? 제망매가 시조 2편, 심야의 경영이란 두꺼비 팔을 물고 그 다음에 구운몽 거기 문제 이번 주 토요일은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풀고 같이 좀 일부씩 푼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머지 풀고
진도는 지금 구목 나오고 있나? 공부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 이제 고전문학에서 요즘 어디까지? 그거 나갔지 그러면 인공지능 나갔고 이름이 나왔고요. 학습 활동했는데 저희 시초 나간 지좀 됐거든요. 아, 그 상충곡 네, 나갔어? 네, 네. 상충곡 꽃그림 그려져 있는 상충곡 전부 다 나간대 보기만 나간대 시 세계 관련 거기만 나와. 보기만 아, 맞아. 그럼 보기만 한번 수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 지금 줌 프린트 잃어버리지 마. 그거 풀어야 돼.